오늘 하는 거는 다 중요합니다. 이제 현금 수익 측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 투자 위에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 투자 위에 들어오는 분을 현금 유입이라고, 투자 시점에서 지출해야 될 돈을 현금 유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입에서 유출 빼고 나면 이 유입이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수입이죠. 그리고 유출은 지출이고요.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남는 몫이 있죠?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유입에서 유출을 빼고 남는 몫을 현금 수지 또는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도 합니다.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이라는데, 이 수지를 측정해가지고 이 수지가 이제 양수가 나오면은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크니까 흑자가 예상되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하겠지. 근데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이 음수가 나왔다. 수지가 음수가 나오면 적자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지를 측정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어떤 투자는 한 개 놓고 이 투자에서 유입에서 유출을 빼고 남는 게 내 수중에 얼마가 남을까 이걸 분석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를 지금부터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건물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이 건물이 5층 건물이고요. 임대할 수 있는 임대 호수가 10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건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건물 가격이 10억이에요, 10억. 10억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 자본, 지분이 4억밖에 없어요. 그럼 6억은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서 빌려야 되겠죠? 6억은 부채를 활용해야 되는데 은행에 빌려러 가니까 연 이율을 5% 달라고 한다. 그래서 10억짜리 건물을 4억만 내 돈 주고 6억은 연 5% 빌려서 이 건물을 만약에 사가지고 이 건물을 구입해서요 2년 정도만 임대사업을 하는 거예요. 2년간 임대사업을 딱 하고 그리고 2년 후에는 이 건물을 처분할 것이다. 이걸 가정을 하고 말이야. 과연 이 건물에서 사업 기간 중에 내 수중에 얼마가 들어오고 또 얼마가 나가서 내한테 남는 돈이 얼마냐. 이 수지가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 흑자가 있었는지 적자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투자해보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임대 호수가 몇 호 있어요? 10호 있죠. 10호 있는데 호당 여기서 연간 2천만 원 정도, 연 2천만 원 정도 임대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호당 임대료가 연 2천만 원씩 발생하는데 지금 임대 호수가 몇 호야? 10호죠? 10호를 곱하면 임대료가 1년 동안 차질 없이 다 그치고요. 임대 호수 10호가 다 임대가 되고 2천만 원씩 임대료가 다 그쳤을 때 최대한 임대사업을 통해서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얼마지? 2억이 되는 거죠. 2억. 요 2억이 이제 임대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 이렇게 있는 걸 놔두고, 아이고. 아이고, 뭐냐, 아이씨. 자, 요 2억이 이제, 그죠? 임대사업을 통해서 1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 이게 이제 2억이 계산됐어요. 근데 이 2억이 어떻게 계산된 거야? 지금 단위당 예상 임대료가 얼마? 2천만 원이죠. 호당 임대료가 2천만 원이고, 임대 단위수가 몇 호? 10호죠. 그 두 개를 곱하니까 2억하고 계산되죠. 그죠? 요 2억이 이제 임대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고요. 총소득하고 조소득하고 같은 말입니다. 가능 조소득 또는 가능 총소득. 조하고 총은 같은 말. 조총 또는 모든 이 말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임대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한 총수익이 2억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 2억은 이제 임대 호수 10호가 다 임대가 되고 임대료가 2천만 원씩 차지없이 다 그쳤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501호가 임대가 안 되고 공실이 생겼다. 그럼 2천만 원 안 들어오겠죠. 그죠? 또 10호가 다 임대가 됐어. 임대가 됐는데 이 202호에 있는 임차인이 월세를 한 6개월치 밀어놓고 있다가 떼먹고 야반 도주를 했다. 그러면 또 6개월치 임대료 안 들어오죠. 그게 이제 뭐냐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다. 그죠? 그 임차인이 월세 안 내고 떼먹고 도망가는 거. 이걸 이제 불량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불량부채.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뜻합니다. 근데 공실이나 불량부채가 생기면 그 돈만큼은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내 수중에 총 얼마가 남을까 계산할 때 들어오는 돈은 합쳐야 있죠, 수익에.
나가고 안 들어오는 돈은 빼야 되겠지. 예? 공실불량부채는 차감해야 되는 거다요. 그래야 내 수중에 얼마가 남는 게 계산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건물 아직 사지도 안 했어요. 사지도 않고 이 건물을 사서 투자한다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건물 안 샀으니까 공실이나 불량부채가 얼마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공실불량부채는 가능총소득의 5%를 미리 감안해서 책정합니다. 5% 정도를. 그럼 이익의 5% 같으면 얼마죠? 1,000만원이 되겠죠? 이건 안 들어올 거니까 차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주차장이 딸려 있어. 그래서 주차하게 하면 주차 수입 들어올 수 있죠? 또 건물 앞에 자판기 한 2개, 커피 자판기 이런 거 설치하면 자판기 수입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건물을 직접 임대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아니잖아요. 그죠? 임대 수입은 아니고 부수로 들어오는 수익이지. 그래서 이걸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입 뭐 표현한대요. 이게 연 한 2천만 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해봐요. 이거는 이제 임대 수입 외적으로 임대 수입 외에 부수로 들어오는 수입이죠. 임대 소득 외 수입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타 소득을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지. 근데 이건 들어온 돈이니까 이제 내 수중에 남는 돈 계산할 때 더해야죠. 그러면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불량부채는 뭐하고 따라한다. 차감하고 공제하고 빼고 하지 말고 말도 뺍니까 빼게.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불량부채는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뭐하면 가산하면 해봐. 가산하면 또는 합산하면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산정된단 말이야. 유효 총소득이 얼마? 2억 1천만 원하고 산정됐죠.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은 이제 공실이나 불량부채 기타 소득이 다 고려됐죠. 그래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유효하게 벌어지는 총수익이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 또는 유효 조소득. 총하고 조 같은 말을 했으니까. 지금 유효 총소득이 2억 1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근데 5층 건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면 지금 1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나가야 되겠죠. 재산세도 나가야 될 경비예요.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 나가야 되고 또 건물에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급여도 나가야 되죠. 건물 수선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걸 통틀어 이제 영업 경비 또는 임대 영업에 소요되는 경비, 운영 경비라고 합니다. 이게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지출될 것이라고 가정해봐요. 이건 나갈 돈이죠. 그죠? 그럼 이제 경비 차감하고 나면 1억 5천만 원 수익이 잡혔죠? 요 1억 5천만 원은 이제 경비를 공제하고 순수하게 임대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지? 그래서 순영업소득 또는 영업자를 빼고 순소득이라고도 하고요. 소득하고 이익하고 수익이 다 같은 거이다. 그래서 순수익, 순이익, 순영업소득 다 같은 말이다. 순소득. 이제 순수익이 이제 1억 5천이 잡힌 거예요, 내 수중에. 근데 1억 5천이 전부 내 주머니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래? 10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내 돈은 4억만 주고 6억을 빌렸잖아, 그죠? 은행에서. 그럼 부채를 흘러냈으면 당연히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죠? 내가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될 원리금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한단 말이야. 아니, 부채 서비스하고 같은 말이 뭐? 원리금. 적어야 되겠다. 부채 서비스액과 원리금이 같은 말입니다. 상환할 원리금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으면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지? 이자만 갚는 게 아니고 원금도 갚아야 되죠. 상환할 원리금을 뭐라 한다고?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부채 서비스하고 같은 말이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이나 부채 서비스 같은 표현이에요.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을 뜻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는 원금은 사업하는 기간 중에는 상환하지 않아요. 사업 기간 중에는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항상 사업이 종료된 후, 지금 이 건물을 사서 임대사업을 몇 년 한다? 2년 한다 그랬죠? 그럼 2년 하고 나면 이 건물을 판다 그랬잖아. 처분을 한다. 그럼 이 건물을 팔면 건물 처분한 돈에서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이 있죠. 그 돈에서 원금은 일시불로, 항상 만기의 원금은 일시불로 변제하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사업기간 중에는 상환 안 하니까. 나중에 원금은 따로 상환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업기간 중에는 이자만 상환한단 말이에요. 이자만. 근데 지금 6억을 연 5%로 빌렸으니까 이자를 얼마 갚아야 돼? 5로 30이니까 3천만 원이네, 그치? 그럼 빨리빨리 좀 계산해봐. 그런 게 빨리 계산해. 6억에 5% 갔으면 3천만 원 아닙니까? 6억을 어디 빌려봐야 알지. 그럼 이제 이자 갚아야 되니까 얼마? 이자 갚으면, 임대사업에서 1억 2천만 원 수익이 확보됐어요. 그죠?
근데 임대사업을 해서 1년에 수익이 1억 2천만 원 발생하면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죠? 임대소득세 내야 됩니다. 영업소득세. 소득세 내야 되는데 아직 세금 안 냈죠.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에 수익이 1억 2천 잡혔으니까 이걸 세금 내기 전에 수익. 그래서 세전 또는 세공제 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현금 수지나 현금 흐름 같은 표현이라 그랬네. 지금 세전 현금 수지가 1억 2천이 생겼고요. 소득세를 만약에 여기서 한 2천만 원 정도 1년에 낸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요 세금 나갈 돈이니까 빼면은 세금까지 다 주고 내수 중에 얼마 남았다? 1억 남았죠. 요 1억이 이제 세금까지 다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내수중에 남은 돈이죠. 그래서 이걸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표현한대요. 지금 세후 현금 수지가 1억 남았다는 게 뭐냐. 만약에 이 10억짜리 건물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1년 동안 들어올 돈하고 나가야 될 돈을 다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수중에 얼마가 남는다. 1억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서 투자하면 1년에 1억씩 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당연히 이 건물 사서 투자해야 되겠죠. 그죠?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지금 1년에 1억 번다는 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나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투자 여부를 결정을 못해요. 그건 왜냐하니까 지금 10억짜리 건물을 구입하면서 자기 자본은 4억, 내 돈은 4억만 들어갔고 6억을 은행에서 빌렸죠. 그럼 돈을 빌렸으면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지. 그죠? 근데 여기서 이자만 지금 매년 3천만 원씩 상환하잖아요. 이제? 원금은 아직 안 갚았지. 원금은 언제 갚나 그랬어? 건물을 임대사업이 종료된 후 건물을 처분했을 때 처분한 돈이 있죠. 매각 대금이 돈다. 매도 금액이 그 매매 금액에서 일시불로 원금은 변제한다 그랬죠. 그 이제 이 임대사업을 2년 하니까 2년 동안 1년에 1억씩 2억 벌겠죠. 그럼 이제 2년 지나면 뭐 해야 돼? 건물 팔아야 되죠. 지금 시점에서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예상을 하는 겁니다. 2년 후에 이 건물을 팔면 건물 판 돈에서 또 내수중에 얼마가 남을까? 요걸 한 개 더 판단해 봐야 돼. 그래야 정확히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2장 넘겨봐. 2장 넘기면 지분 복귀액 계산하는 게 나와요. 2장 넘겨야 돼. 한 장이 아니고. 찾았어? 오른쪽 페이지에 지분 복귀액 계산 찾았죠? 지분 복귀액. 이제 지분 복귀액이 뭐냐면 자 10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은행에서 6억원 빌렸고 내 돈이 얼마 들어갔어? 4억이 들어갔죠? 그죠? 근데 이제 이 10억짜리 건물을 구입해서 2년간 임대사업을 하고 이 건물을 처분하잖아. 그죠? 그럼 처분하면 이 건물을 판 돈에서 내수중으로 들어온 돈이 있죠. 그 내수중에 남는 돈을 지분 복귀액. 내가 투자한 지분에서 얼마가 되돌아오냐 이 말입니다. 그걸 지분 복귀액을 그러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건물 사지도 않았습니다. 사지도 않았는데, 지금 건물 사서 투자한다면 1년에 1억씩 2년 동안 2억 번다는 걸 알았죠? 그럼 2년 뒤에 이제 건물 팔아야 돼. 근데 건물 판다고 이제 가정해보니까, 뭐 요즘 땅값도 잘 오르고 해가지고, 그죠? 집가가 좀 상승해서 건물 가격도 올라가지고 한 10억 5천 정도의 건물이 팔릴 것 같아요. 근데 10억 5천만 원은 실제 건물을 매도한 금액이 아니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상되는 건물 매도 가격이 10억 5천 정도에 팔릴 것 같다. 이거는 예상 매도 가격입니다. 실제 건물을 10억 5천에 판 거야. 사지도 않았는데 뭘 팔기는 뭘 팔아, 그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예상되는 이제 건물 매도 가격이 10억 5천이에요. 집가도 좀 상승하고 해가지고. 근데 10억 5천 정도 되는 건물 팔려면 뭐 전봇대 건물 팝니다 이렇게 써붙여갖고 팔 수는 없죠. 그죠? 변옥시장에 광고도 내고 교차로에도 광고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중개수수도 줘야 되고 매수인 만나면 또 커피도 한잔 먹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매도하는데 경비가 나가겠죠. 매도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 경비는 지출할 돈이죠. 이게 연이 아니고 경비가 한 5천만 원 수수료 하고 뭐 해가지고요. 10억 정도 같으면 이게 건물이니까 0.9%죠, 그죠? 0.9%면 얼마지? 10억에 0.9면 9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900만 원. 그죠? 10억짜리 건물 팔아봐야 900만 원 들어옵니다. 수수료 900만 원,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양쪽으로 다 받으면, 1,800만 원 들어오는 거죠, 그죠? 매수인 매도자한테 다 받는 거잖아. 근데 이제 매도자는 이걸 지출해야 되는 거죠, 수수료를, 그죠? 900만 원 지출해야 되고, 또 뭐, 광고비도 지출해야 되고, 뭐, 한 5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가져봐. 그러면 이제 경비 5천만 원 지출하고 하면 건물 처분한 돈에서 10억이 남죠. 이 10억이 매도 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하고 순수하게 건물 팔고 내수준에 잡힌 거죠. 그래서 이 10억을 순매도에 순수하게 경비를 빼고 건물을 매도하고 남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순매도기로 하고. 자, 10억짜리 건물을 구입하면서 내 돈은 4억 들어갔어. 은행에서 6억을 빌렸죠. 근데 2년 임대사업 하고 나서 이제 건물을 팔면 원금은 건물을 팔아가지고 일시불로 변제한다 그랬잖아요. 이자는 아까 여기 매년 3천만 원씩 갚았죠. 원금은 안 갚았지.
원금 변제해야 돼. 얼마 남았노? 6억 남았죠. 그죠? 이 6억이 빌려가지고 상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금이에요.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잔금. 요거 이제 일시불로 변제해야 되겠죠? 그럼 6억 변제하고 나면 얼마 남나? 4억이 또 내 수중에 남아요. 근데 우리 건물 팔고 나면은 건물 살 때도 취득세 내야지만 팔 때도 또 세금 내죠. 양도소득세, 그지? 근데 아직 세금 안 냈지? 세금 안 냈으니까 세금 내기 전에 내 수중에 4억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게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내가 투자한 돈에서 되돌아온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지금 10억짜리 건물을 샀잖아요. 10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6억은 빌렸고 내 돈이 4억 들어갔지. 그죠? 근데 6억 빌린 돈에 대해서는 원금 여기서 다 갚았죠. 이자 여기서 갚았죠. 그럼 원금인 건 다 갚았으니까 부채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했단 말이야. 근데 내 돈이 지금 4억 들어간 거야. 그지? 건물 살 때. 근데 그 4억 들어갔는데 그 4억이 지금 세금 내기 전에 되돌아왔어요. 4억이 그대로. 근데 이제 건물 팔았으니까 세금 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나가야 되는데, 자,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우리 부동산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투자론에서 배운 거, 부동산에 투자하면 두 가지 이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보유기간 중에도 수익을 얻고 처분시에도 수익을 얻는다 그러지.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수익을 뭐라 그러대? 따라한다. 소득이득.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임대료라든가 지대수익, 그걸 소득이라 한단 말이에요. 보유하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한테 해주면 그런 걸 소득이다 하고, 처분시 들어오는 수익을 매매 차익, 처분시 들어오는 양도 차익, 양도소득을 뭐라 한다고? 자본이득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이나 자본이득이 같은 말이에요. 에?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걸 양도소득이라고 하고요. 부동산에서는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자본이득세나 양도소득세가 같은 표현인데, 지금 건물 팔아서 양도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양도소득세를 한 1,000만 원 정도 낸다고 가정할까? 그럼 요 세금 나가는 거니까 빼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어? 3억 9천이 남죠? 건물 처분한 돈에서 3억 9천만 원이 남았어요. 요 3억 9천만 원이 이제 세금까지 다 공제하고 내가 투자한 돈에서 되돌아온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후 지분복갱이를 한다 말이야. 이 세후 지분복갱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가정해 보니까 사업하는 기간 중에는 1년에 얼마씩? 1억씩 번다는 걸 알았잖아요. 1년에 1억씩. 그리고 이제 2년 지나가지고 건물을 팔았어. 건물을 팔아가지고 내중에 남는 돈이 3억 9천이 남았는데, 10억짜리 건물 사면서 6억 빌렸죠? 빌린 돈에 대해서는 원금 여기서 건물 팔아서 변제했지. 이자 매년 갚았죠? 그 부채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했단 말이야. 근데 내 돈이 지금 4억 들어간 거야, 4억. 건물 살 때. 근데 그 내 돈 4억 들어간 것 중에 3억 9천이 되돌아온다. 그런 뜻이죠? 건물 사서 투자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요 3억 9천만 오면은, 아이고, 내 돈 4억 넣어가지고 3억 9천 들어오니까 1,000만 원 적자다.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실제 건물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2년 했어요. 2년, 그제? 2년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얼마? 2억을 벌어놨죠. 2억을 일단 벌어놓고, 그리고 이제 건물 딱 파니까 또 3억 9천이 더 들어왔죠.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통해 총 들어온 돈이 얼마냐? 5억 9천만이 들어온 거야. 그지? 5억 9천이 들어왔죠. 두 개 합쳐가지고. 요 5억 9천만 원, 이게 투자 후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 이걸 현금 유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 시점에서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가서 4억이 나갔죠. 요 4억이 현금 유출이란 말이야. 그지?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그리고 이제 들어온 데서, 나간 돈을 빼니까 1억 9천이 남았죠. 요 1억 9천만 원이 현금 수지. 투자 후 내 수중에 최종적으로 잡히는 수익. 요게 현금 수지.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사서 투자하면 그냥 원금 4억 회수했죠, 이제. 5억 9천이 들어오니까 그 중에 4억은 원금이죠? 그럼 원금 회수하고 얼마 남았다? 1억 9천이 남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 사서 투자하면은 2년간 1억 9천 벌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건물 사서 투자해야 되겠어, 안 해야 돼? 해야죠. 이러면 마누라를 팔아서도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려면 내 수중에 투자 후 들어온 돈이 얼마고 나가야 될 돈이 얼마인가, 이 수지를 측정할 줄 모르면 투자 여부를 결정을 못 하겠죠. 지금 1억 9천 흑자가 있으니까 투자한다라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지를 판단하려면 이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게 세후 현금수지죠. 그리고 처분시 들어오는 게 세후 지분복갱이죠. 이 두 가지가 뭐야?
투자 후에 들어온 돈이 말이에요. 이걸 현금 유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현금 유입은 뭐야? 세후 현금 수지하고 또 한 개 더 있죠. 세후 지분 복귀에. 요 두 가지가 현금 유입이야. 그리고 이제 현금 유출은 투자 시점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죠. 그게 뭐야? 투자 금액이 4억이 나갔잖아요. 그죠? 내 주머니에서 나간 투자 금액, 지분 투자 금액. 이게 바로 현금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합친 현금 유입에서 투자 금액을 빼고 남는 게 현금 수지고요. 이 수지가 0보다 큰 양수가 나와야 투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지를 계산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 수지 계산 과정이 시험에 안 나온다. 다 합격시켜 드릴게요. 알았어요? 대부분 이 수지 계산 과정은 80%는 계산 문제로 출제해요. 80%는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서술형 문제가 나왔어요. 서술형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로 아마 99.9%는 계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기 사례를 주고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든가 순료 소득을 계산하든가 이렇게 계산 문제가 27회 때는 계산 문제가 아주 쉬운 게 나왔고요. 28회 구에는 지금 연속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나왔어. 자, 운용 수지 계산, 수지 계산 과정에서 기업은 순영업 소득을 계산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현은 세전 지분 복귀를 계산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항목이 뭐냐? 이걸 이제 찾는 거예요. 지금 순영업 소득을 계산하려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공실, 불량부채 알아야 되겠죠. 기타 수입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영업경비도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은 알아야 순영업 소득이 계산되는데 요 밑에 거는 알 필요가 없죠. 소득세라든가 부채세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순영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한 거는 영업경비라든가 기타 소득, 공시 불량부채 되겠죠? 그 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 계산하려면 매도경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상한 잔금도 알아야죠? 그래 세전 지분 복귀 계산되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세전 지분 복귀 계산, 세전 지분 복귀를 계산한 후에 빼는 거니까, 그죠? 요 밑에 거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세전 지분 복귀 계산하면 요 두 개를 알아야 되고, 순영업 소득을 계산하려면 영업경비나 기타 소득, 공실 불량부채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찾는 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요 수지 계산 과정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지. 이런 문제를 답을 틀리면 충격이 커지겠죠, 그죠? 이 수지 계산 과정을 두 개를 다 지분 복귀하고, 그 다음에 그 세후 현금 수지 계산 과정, 요 계산 과정을 모르면 이거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감년평가론에서도 상당히 운영수지 계산 과정은 여러 군데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중에 요 도표를 아마 몇십 분 보게 될 건데요. 저기 구시 저런데 안 보이는데 쳐봐놓지 말고, 그죠? 그죠? 여기에다 맨 밑에 여기 딱 세워놔요. 그냥 매일 학원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봐요. 억지로, 머리가 작아서 또 가공기, 유용순, 부세, 소세, 이렇게 외우고 하지 말고, 알았죠? 요거는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례를 지금 잘 연상을 하셔야 돼. 지금 이 사례를 연상해야 오늘 끝까지 수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요걸 연상한 상태에서 이제 326조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갑시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지금 하는 거는 다 시험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하는 거는 전부 다 중요한 거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뭐 투자로는 그죠? 다 안 중요한 게 없겠죠, 당연히. 자, 투자 분석 기법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첫째가 현금 수지를 할인해서 투자율을 결정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수지를 또 할인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할인 기법도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현금 수지를 할인하는 방법에 현금 수지를 할인해서 투자율을 결정하는 기법. 거기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순현재 가치법. 현재 가치를 줄이면 뭐? 현가.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법 또는 순현가법. 같은 말이겠죠? 현재 가치는 현가 같은 말이니까. 순현재 가치법, 순현가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 자, 이 세 종류가 이제 현금수를 할인해서 투자율을 결정하는 건데, 할인한다는 말이 뭐냐? 아까 우리 앞 시간에 합비 시간까지 계산했잖아, 그죠? 할인이 무슨 말?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한 걸 할인 또는 환원이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할인했단 말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했단 말이고, 할증은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할증이 됐잖아요. 그죠? 할증, 이자율만큼을 가산한다는 뜻이고, 할증은, 할인은 이자율만큼을 나눈다 이 말이야. 아까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누니까 1억 1천만 원을 1억 1천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10% 해갖고 1.1 나누니까 1억하고 현재 가치가 계산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걸 할인이라는데, 이게 이제 현금 수지를 할인해서 투자율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조금 전에 저기에 우리 투자 후에 들어온 돈을 뭐라 그러대요? 현금 유입이라 그랬지. 그지? 그리고 투자 시점에서 지출할 돈을 현금 유출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유입에서 유출을 빼고 남는 몫이 뭐야? 현금 수지였죠. 근데 이 수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지? 지금 투자하는 시점에서 현금 유출이 얼마 나갔나? 아까 저기 4억이 나갔잖아. 현금 유출이 지금 지분 투자 금액이 내 주변에서 4억 나갔잖아. 아까 그 요거 잘 연상하고 있으라 그래도 그러네. 조금 전에 했잖아. 지금 10분도 안 됐어. 지금 참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조금 뭐 하고 뭐 잠깐 유서 오는 거 갔다 오는 순간 아무것도 몰라 지금. 정신 똑바로 정신 외출하시면 안 되지. 뭐는 아주 중요해요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우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겠지, 그지? 그죠? 할인 임금 수준급이 시험에 안 나온다. 다 합격시켜드립니다, 제가. 진짜. 투자 분석기법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우수하고 중요한 투자 분석기법이니까 이게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어요, 아예. 자, 이 투자 시점에서 지금 4억이 나갔죠? 4억이 지출, 내 주머니에서 4억이 나갔잖아. 이걸 현금 유출이라고 그랬지, 아까. 그 투자 후에 들어온 돈이 두 개가 있었지.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세후 현금 수지가 1년에 1억씩에서 2억 들어갔죠? 그 2년 후에 건물을 딱 파니까 1억 9천만 원에서 지분 복귀해서 세후 지분 복귀 1억 9천 들어왔죠? 그럼 총 들어온 돈이 얼마 들어왔노? 5억 9천이 들어왔다. 3억 9천이 해서 5억 9천이 들어왔는데 그 5억 9천이 언제? 2년 후에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현금 유입은 총 들어온 돈이 얼마야? 5억 9천이 들어왔는데 이 5억 9천은 언제 들어와? 2년 뒤에.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5억 9천이고 나간 돈은 4억이니까 1억 9천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억 9천 흑자가 있으니까 투자자는 잠정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투자율을 정확히 결정을 못해. 그게 왜냐? 지금 투자 시점에서 지출하는 돈이 얼마야? 4억이죠. 현금 유출이. 그죠? 근데 이 유출은 지금 언제? 지금 현재 투자하는 시점에서 바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유출은 언제나 현재 시점에서 지출하는 거니까 유출은 화폐 가치가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현재 가치. 근데 유입은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2년 뒤에 5억 9천이 다 내 수준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후 들어오니까 이 유입은 뭐다? 미래 가치야. 그지? 그러니까 유입은 미래 가치고 유출은 현재 가치니까 이게 또 시점이 불일치하니까 어느 게 큰지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억이 더 큰지 2년 후에 들어오는 5억 9천만 원이 큰지 비교가 안 되죠. 요 1억 9천은 총 언제 들어오는 거야? 2년이 지나야 내 수준에 들어오니까 이게 미래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율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니까 이 유입이 미래 가치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자는 거예요. 유입을. 현재 가치로 바꾸면 유입도 현재 가치, 유출도 현재 가치. 그럼 시점이 현재를 일치하죠? 그러면 어느 건지 정확히 비교가 되죠. 그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뭐라 그랬어? 할인이라 그랬잖아. 아까 할인할 때 뭘 가지고 이자를 갖고 했죠? 그러니까 이자를만 가지고 이걸 이제 유입이 이 5억 9천만 원이 미래 가치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버리면 요거하고 이거 중에 어느 게 큰지 정확히 비교가 되죠? 그러면 정확히 투자율을 결정할 수. 만약에 지금 현재 이자율이 10% 가져보자. 아니 10%다. 그럼 10% 같으면 요 5억 9천만 원 이걸 뭐로? 아까 1 플러스 이자율 10%니까 0.1이죠. 그렇게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럼 1.1로 나누면 되니까 얼마냐? 5억 3,636만 5억 3,636만 3,636원 이렇게 나와요. 5, 3, 6, 3, 6, 3, 6, 3, 6, 3, 3, 6 이렇게 쭉 나와. 그러니까 이제 5억 3,636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요게 이제 뭐냐? 유입을 현재 가치로 바꾼 거죠. 유출은 항상 현재 가치고, 그죠? 그럼 이 유출의 현재 가치보다 유입의 현재 가치가 더 크지, 지금. 그래? 그러면 1억 3,600만 원 정도 흑자가 예상되는 거죠. 그럼 투자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미래 가치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가지고 이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가치를 비교해서 유입의 현재 가치가 더 크면 흑자니까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합계의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켜서 투자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금 수지 자체가 미래에 들어오는 미래 가치니까 이걸 뭐 했다?
현재 가치로 할인을 했단 말이야. 할인해가지고 화폐의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켜서 투자금을 결정하니까 화폐의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킨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할인 현금 수준으로서 할인했다 이 말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투자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투자 분석 기법이 바로 할인 현금 수준 분석법이고요. 그 할인 현금 수준 분석법에 이제 이렇게 순행가법, 수익순수법, 내부 순위법이 있어요. 그럼 먼저 이제 기억할 포인트가 자, 현금 수치를 할인하는 투자 분석 기법에 뭐가 있다? 순행가법, 수익순수법, 내부 순위법이 있다.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요 세 가지 방법은 전부 할인 현금 수준 분석의 일종이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에 순행가법, 수익순수법, 내부 순위법이 있다. 이걸 딱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럼 순행가법은 언제 투자금을 결정하느냐? 순행가법은 바로 이 순행가, 순행자 가치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금을 결정하는데 순행가를 Net Present Value, NPV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NPV, 순행가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금을 결정하는데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순행가가 0보다 적은 음수가 나오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순행가법이에요. 근데 이 순행가라는 게 뭐냐? 순행가가 0보다 큰가 적은가를 가지고 투자금을 결정하는데 순행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고 남는 몫이 순행가예요. 근데 그 순행가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앞에 있는 유입의 현재 가치가 더 크다는 뜻이죠. 유입이 유출보다 크면 흑자 아닙니까? 그지? 그럼 투자를 하겠죠. 만약에 유입보다 뒤에 있는 유출이 더 크면 순행가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럼 적자지. 유출이 더 크면, 그지? 그럼 투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행가는 0보다 커야 투자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순행가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0이면 0이면 유입의 hen가하고 유출의 hen가가 같다는 뜻이죠. 그럼 본전이죠, 본전. 본전이면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 마음이지. 본전이 예상대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가 자유야. 투자는 얼마 남느냐를 가지고 투자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를 가지고 투자율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0.00001원이라도 흑자가 되면 투자를 하는 거고 0.1원이라도 적자면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투자의 개념은 흑자가 예상되느냐, 적자가 예상되는가 이걸 가지고 투자율을 결정하는데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흑자죠. 유입이 더 큰 거니까 0보다 적은 음수가 나오면 유출이 더 크니까 적자고 그럼 투자해서는 안 되겠지. 근데 0이면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은 거니까 손익분기점, 본전이 예상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본전이 예상될 때는 투자자가 투자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본전이 예상될 때는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왜 하는 게 더 유리할까? 아까 그랬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절세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개 혜택을 준단 말이야. 그럼 절세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본전이 예상될 때는 세금 공개받은 금액만큼 득을 본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야, 안 하는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순행가가 0이면 유익과 유출 현재 가치가 같으니까, 그건 투자자 자유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꼬르가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아. 무슨 말이냐, 순행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래도 맞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그래도 맞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만, 0보다 적을 때 투자한다, 그러면 안 돼. 의미를 알겠어요? 0보다 적으면 적자니까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유입의 현재 가치는 두 가지죠. 유입이 투자에 들어오는 돈이 두 개죠. 보유하면서 내가 운영 단계에서 들어온 유입이 있었고, 처분 시 들어온 유입이 있었죠. 보유기간 중에 들어온 유입이 뭐였어? 요 이름 좀 알아라. 요거. 그 다음에 처분 시 들어온 유입이. 이거죠, 그죠? 요 세후 현금 수지, 이게 뭐야? 운영 단계에서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이죠? 이걸 영업수익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분 복귀가 뭐야? 부동산을 매매해가지고 매각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이죠, 그죠? 이걸 매각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 수익이 바로 세후 현금 수익이고 매각 수익이 세후 지분 복귀인데, 그러니까 유입은 두 가지입니다. 세후 현금 수지 그리고 세후 지분 복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둘 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들어오는 거죠. 2년이 지나야 1년에 1억씩 2억 들어오고 2년 후 건물 팔아야 3억 9천 들어와서 2년 후에 총 5억 9천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미래가치죠. 미래가치가 이걸 어떻게 했다? 현재가치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입의 현재가치는 요 두 가지 현재가치를 뜻하는 거죠.
세후 현금 수지의 현재 가치와 세후 지분 복객의 현재 가치. 요 두 가지의 현재 가치를 합친 게 뭐다? 유입의 현재 가치고, 유출의 현재 가치는 뭐야? 투자 시점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투자 금액이었죠? 이게 뭐였노? 지분 투자에 여기 있네, 이런. 그러니까 요 용어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투자 금액을 빼고 남는 몫을 순행가라고 하고, 순행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하는 방법이 순행가법. 순행가가 뭐라고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값 해봐. 좀 차감 또는 공제해봐. 빼지 말고. 말뚝 어디까지 박아놓고 모양이네. 되게 빼게.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요. 수익성 지수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하는 수 있다는데 이 수익성 지수는 영어로 PI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하고 1보다 적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역시 여기도 1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래야 되고 1일 때 투자한다 그래도 맞아. 이 꼬라가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습니다. 그냥 1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래야 되고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그래야 되고. 자, 근데 이 수익성 지수라는 게 뭐냐?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게 수익성 지수인데, 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말은 분모보다는 분자에 있는 유입의 현재 가치가 더 크다는 뜻이죠. 자, 유출의 현재 가치가 1억이다. 근데 유입의 현재 가치가 1억 3천이다. 그럼 수익성 지수는 얼마? 1억 3천 나누기 1억 하면 1.3. 유출의 현재 가치가 역시 1억인데요. 유입의 현재 가치는 8천만 원이다. 그럼 수익성 지수는 0.8. 그러니까 수익수가 1보다 적으면은 유입이 유출보다 적죠? 그럼 2천만 원 적자잖아, 그죠? 당연히 이런 적자니까 투자해서는 안 되죠. 무조건 수익수는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유입의 현재 가치가 유출의 현재 가치가 크니까 요 3천만 원만큼 흑자가 있는 뜻이겠죠? 그럼 투자를 하는 거고. 수익수가 1이 되면은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은 거죠? 그죠? 분모 분자가 같아야 1이니까. 그럼 그건 뭐야? 본전이죠? 투자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좀 전에 얘기해도 부동산은 본전에 있을 때는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해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참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 꼬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하는 방법이 수익성 지수법인데, 여기서 이제 수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요 유입의 현재 가치가, 유입이 투자에 들어오는 돈이죠. 이게 이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편익입니다. 편익, 이익. 영어로는 베니피트. 그리고 유출의 현재 가치. 유출이 이제 투자 시장에서 나가야 할 투자 비용이잖아요. 지출, 투자 비용. 이건 나가는 돈이니까 영어로 비용, 코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나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을 뭐라 하느냐. 이걸 편익 비용률 또는 영어로 베니피트 코스트 비율, BC 비율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하고 편익 비용률이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럼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나 편익 비용률이 1보다 크다나 같은 번 얘기죠? 네. 유입의 현가를 편익이라고 유출의 현가를 비용이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나누는 게 수익성 지수인데 이거로 나누는 게 편익 비용률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참. 못하겠네. 어려워요, 그죠? 세상에 쉬운 일이 있어요. 다 어렵지, 그죠? 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좀 지나가고, 뭐, 어림실, 뭐, 비율 모습 해갖고, 비율 뭐 쭉 나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머리 지내릴 건데, 마지막 시간 가면은, 한숨만 쉴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뭐, 다음 또 오늘 뭐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이해가 될 때도 오고, 그러겠죠, 뭐, 그죠? 사람이, 그제? 공부를 계속 하는데, 뭐. 자, 이 편익 비용률이나 수익수수가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수수가 1보다 크다 그 말이나 편익 비용률이 1보다 크다 같은 편입니다. 수익수수는 1보다 클 때 또는 BC 비율, 편익 비용률이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방법이 수익수수법이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액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요 내부 수익률을 영어로 internal rate of return,
IRR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수수를 PI, 수행가를 MPV, 내부 순위를 IRR. 참, 우리 출제인들이, 그죠? 참, 자기 잘난 척한다고 순행가란 이렇게 하면 되는데, MPV라고 이 지랄을 해갖고 시험을 낸다요. 참, 짜증납니다요. MPV, 뭐, 이리 내면, 그지? PI란 이렇게 내면, PI가 뭐야? 이거 웬 파이프가 나오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마. PI가 수익성 지수. MPV는 순행가. IRR은 내부 순율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내가 적어주는 게 알아야 되니까 적어주지. 뭐 몰라도 왜 적겠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위험과 수익 분석해봤죠. 수익률, 투자금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익률인데 수익률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다, 그지? 수익률에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과로 발생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다 했잖아, 지난주에.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인데 그 요구 수익률하고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투자?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고 요구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 기대 수익률하고 같은 말이 뭐였냐고? 내부 수익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부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 같은 말인데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중에는 뭐가 크면 투자한다 그러대요.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 말이나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 말이나 같은 거지.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 같은 거니까. 또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다. 같으면 이제 투자자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하고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같다는 거니까 역시 본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본전일 때는 투자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여기도 이 꼬로가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더 클 때 투자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오케이? 요구수익하고 기대수익을 비교해서는 반드시 기대수익이 커야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난주에 한 거니까 지금 기억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 내부수익률의 개념입니다.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이 뭐라는 것이냐. 내부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똑같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있어요. 할인율. 이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두 개를 똑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유출의 현재 가치가 만약에 4억이다. 그럼 유입의 현재 가치도 4억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유출의 현재 가치가 1,000만 원이면 유입의 현재 가치도 1,000만 원이 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뭐가? 내부 수익률이 이 유출의 현재 가치하고 유입의 현재 가치를 똑같도록 만들어버리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그럼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준다면, 자, 유입의 현재 가치가 1,000만 원인데 유출의 현재 가치도 1,000만 원이다. 그럼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고 남는, 차감하고 남는 값이 수익가라 그랬죠. 그럼 수익가는 뭐가 될까? 0이 되겠지.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면, 그죠? 또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면 수익 순수는 뭐가 되냐? 분모 분자가 같다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 수익률이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 버리니까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든다면 순행가는 0으로 만들어 버리고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순행가를 0으로 수익수를 1로 만들어 주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 그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 투자하고 요구수익보다 더 크면 투자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익보다 적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두 가지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다. 뭐하고 뭘 비교한다?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야.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비율, 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비율을 결정하는 거지.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실현 수익률은 투자를 하는 단계에서는 투자를 할까 투자를 하지 말까, 투자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투자를 하기 전이니까 실현 수익률은 발생하지 않았지. 그 실현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비율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랬죠. 나오지도 않은 걸 갖고 투자비율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하고 뭘?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또는 기대 수익이 요구수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할인임금 수준분석인데 할인임금 수준분석은 자, 현금 수준을 할인해서 투자비를 결정하죠? 할인했다는 말이 무슨 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꿨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이 유입을 현재 가치로 바꿔가지고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유입도 현재 가치, 유출도 현재 가치라야만 화폐의 시점이 현재로 일치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화폐 가치가 유입하고 유출이 둘 다 현재 가치로 통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수행가법도 유입의 현재 가치, 유출의 현재 가치. 수익수수법도 유입의 현재 가치, 유출의 현재 가치. 내부수익법도 유입의 현재 가치, 유출의 현재 가치. 다 화폐 가치가 지금 현재 가치로 통일이 돼 있죠? 네. 그죠? 이게 현재 가치가 아니면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거지. 유입은 미래 가치고 유출이 현재 가치 같으면 화폐 시스템이 일치하니까 어느 게 큰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투자비를 결정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이 유입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화폐 시점을 일치시켰잖아요?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익가법이나 수익수수법, 내부수익법은 반드시 화폐 가치가 현재 가치로 통일되어 있어야 돼. 이 유입이 원래는 미래 가치지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가지고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 가치라는 용어가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별거 없어요. 잘 들어봐. 수행가법이란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순행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하는 방법이다. 아이고,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맞다 그러는 순간 그 길로 내년에 만나요.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유입의 미래 가치가 아니고 뭐? 현재 가치에서. 항상 화폐 가치가 현재 가치로 돌려 있어야 돼. 또 수익수수법도 역시 마찬가지. 수익성지수법은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를 받습니다. 이것도 현재 가치라고 해야 돼. 내부수익법은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했는데, 내부수익률은 유입의 미래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로 수행가를 0으로 수익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또 이것도 아는 거 나왔다고 좋다 그래. 이게 미래 가치가 아니고 뭐? 현재 가치예요. 모든 화폐 가치는 현재 가치로 돌려 있어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방법은 유입이 미래 가치가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죠.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할인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자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시켜주는 이자율. 줄이면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자율이 있어야 할인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아까 봐. 5억 9천만 원은 이거는 2년 뒤에 들어오니까 미래 가치죠. 이걸 가지고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이자율이 몇 %인가 나와야 되죠. 그죠? 이게 이자율, 이게 이제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할인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인율이나 이자율은 같은 말입니다.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율만큼을 가산했죠. 그래서 그때는 이자율이라고 표현하지만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율만큼을 깎았잖아요. 그래서 깎으니까 이걸 이자율이지만 할인율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세 가지 방법은 반드시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있어야 할인을 할 거 아니야, 그지? 뭐가 또 할인율로 사용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다. 순행가법하고 수익수수법은 요구수익률을 가지고 할인을 해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 사용된단 말이야. 근데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다 그러면 그 길로 또 재수.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잘 봐. 내부 수익률을 보면은 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를 똑같도록 만들어주는 이 할인율을 뭐라 그래서? 그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부 수익률 이 자체가 바로 할인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가나 수익수수를 계산할 때는 여기에 뭘 넣어준다? 이자율인데, 그래, 요 이자율이 이 할인율인데, 할인율을 뭘 사용한다고? 요구수를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구수율이 10%면 10%가 이게 들어간다, 이 말이야. 아니? 요구수율이 20%면 여기에 0.1을 넣어줘야 되고, 이 자리에 요구수율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요 자리에 뭘 넣고? 내부 수익률을 넣는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순행가법하고 수익수수법은 뭐라고? 요구수익률이고, 내부수익법은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로 사용돼. 이걸 또 모르면 안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또 다음 단계에 가서요. 왜 순행가법이 내부수익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한지, 순행가법이 왜 월등히 우수한 기법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할인율이 뭐가 사용되는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세 가지 방법에서 지금 공부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투자 선택 기준이 여러 개가 또 나와 있어요. 자, 순행가 보면 순행가가 뭐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랬지?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지? 투자 선택 기준 한 개 나온 거야. 그럼 두 번째, 수익수 부분, 수익수가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랬죠? 이게 두 번째 투자 기준이 나왔고, 수익수가 1보다 크다는 말하고, 편익 비용률이 1보다 크다는 말, 같은 말이죠? 편익 비용률과 수익수가 같은 말이니까, 그럼 편익 비용률이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그지?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보면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 말이나.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 지금 투자 기준, 여기서만 해도 투자 기준이 지금 5개가 나와 있는 거야. 아니? 지난주에 우리가, 전화 왔어요. 바뀌었어?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었죠.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는 뭐가 더 크면 투자한다 그랬지? 다음 주에 나오니까 기억하고 있으라. 그 얘기까지도 했어요, 제가. 시장 가치보다는 투자 가치가 더 클 때 투자를 하고 시장 가치가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었다, 그지? 요까지 하면 지금 투자 선택 기준이 6가지가 지금 이미 나와 있네, 그죠? 물론 이건 같은 말이지만, 요것도 같은 말이고, 그죠? 같은 말에도 하나, 둘, 셋, 4개가 이미 나왔잖아, 투자 기준이. 나중에 가면 또 3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선택 기준 총 7가지고, 이걸 풀었으면 9가지가 되는데, 이것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투자 가치를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를 객관적 가치로 했으니까, 주관적 가치가 객관적 가치보다 더 크면 투자한다. 그 말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투자 기준이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될 3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투자 기준이 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순행가는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수수수는 1보다 크면, 또 이 숫자를 바꿔갖고, 순행가가 1보다 크면 투자하고, 수수수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 숫자가 바뀌는 순간, 그 길로 이제 그냥 삼수길 들어가는 거다. 알았죠? 숫자를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임의로. 순행가는 0 그래야지 1보다 클 때 그러면 안 돼. 알았어요? 순행가가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이런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랬으니까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러면, 이런 0보다 큰데 그럼 맞지? 왜 틀리냐? 맞다 그러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느냐? 자,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이 순행가라고 했죠? 근데 유입의 현재 가치가 1원이야, 1원. 1원이고, 유출의 현재 가치가 0.3원입니다. 그럼 1원에서 0.3원 빼면 얼마 남아? 0.7원 남죠? 이거 흑자야, 적자야? 적자라고? 0.7원만큼 남았잖아, 지금. 0.7원 흑자잖아요.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 0.7원 0보다 커, 저거. 커도 한참 크지, 0보다 커도. 0보다 적다는 말은 앞에 음수가 붙어야 0보다 작은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야. 수랭값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랬는데, 지금 0.7원 0보다 크죠? 근데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러면 0.7원 1보다 적으니까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0.7원만큼 흑자가 있는데 투자를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흑자에서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러지,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러면 0에서 1 사이는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숫자를 바꾸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순행값 보면 맞듯이 순행값은 뭐보다? 0보다 클 때. 수익수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래야 돼요. 이게 공부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자, 일단 할인임금 수수법은 현금 수수를 할인해서 투자금을 결정하니까 할인했다는 말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뜻이다. 고로 화폐의 시행 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화폐의 시행 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에 뭐가 있다? 손현재 가치법, 순행가법, 수수수법, 내부수수법이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 순행가의 개념, 순행가란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값, 수수수는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 또는 분모부터 읽으면 분모에 뭘 붙이라고 했지? 대한. 그럼 수익순수란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 비율 이렇게 읽는 거다. 분모부터 읽을 때는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 비율 이렇게 되겠죠? 네. 지난주에 분모 읽을 때 그 탄력수에서도 다 했고 다 했잖아. 분모에 대한을 붙인다고, 그죠?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가치를 어떻게?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니까 순행가는 뭐로? 0으로. 수익률은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 수수수, 순행가의 개념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할인을 하기 때문에 할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자율, 할인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가 할인율로 사용되느냐? 수행가법에서 할인율은 뭐?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법에서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그리고 투자 선택 기준이 얘기가 나왔네. 수행가법은 수행가가 뭐보다 크면 투자하고, 0보다 크면 투자하고, 수행수수법은 수수가 1보다 크면,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래야 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다. 또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죠? 네.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 중에는 뭐가 크면? 투자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한다. 투자 선택 기준까지 다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공부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괴롭죠. 한숨 쉬지만 한숨 쉽니까? 그 별것도 아닌데 좀 한꺼번에 다 이해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이해하면 되고, 오늘 집에 가서 동영상 한번 더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내일 또 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기다려야지. 이제 3월 수업할 때까지, 그죠? 3월 가서 또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5월에 또 해요. 아이고 참네. 5월에 가서 이해 안 되면 내년까지 가야 돼요. 포기하는 거지 뭘.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해 안 되면, 그죠? 그것도 뭐, 이해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외워야 됩니다. 그냥 암기밖에 없는 거죠. 시험에 나오는 걸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자, 투자 분석 기법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투자 분석 기법. 왜 우수하냐? 화폐의 시행 가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론적으로 우수한 투자 분석 기법이 할인행금 수지 분석이고,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할인행금 수지 분석법의 일종이에요. 오케이? 그럼 요 세 가지는 이제 현금 수지를 할인하는 방법이고, 이제 현금 수지를 할인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비할인 기법. 자, 334쪽. 334페이지부터 이제 어림셈법 정리되어 있죠? 그 334페이지부터는 현금 수지를 할인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림셈법 위에다가 크게 제목을 비할인 기법 이렇게 적는 거예요. 즉, 투자 분석 기법은 할인하는 할인현금 수지 기법하고 할인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하고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현금 수지를 이제 할인하지 않는 방법의 첫째가 어림셈법이 있는데, 요 어림셈법도 성수법하고요, 수익률법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에 다음 장 넘기면은 박스 속에 회수기간법. 자본 회수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회수기간법이 있는데, 이 회수기간법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또 단순 회수기간법, 그리고 현가 회수기간법 두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그 박스 속에 보면은 평균 회계적 이익률법 하는 게 있죠. 회계적 이익률법. 이익률이나 수익률 같은 말이에요. 회계적 이익률법이나 뭐 회계적 수익률법이나 같은 법입니다. 회계 이익률법이 있고, 그리고는 네 번째가 비율 분석법. 여러 가지 비율을 계산해놓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비율 분석법.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현금 수지를 할인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방법들은 할인을 안 한다. 그 말이 뭐냐. 자, 원래 투자 금액으로 나가는 유출. 이 유출이 바로 투자 금액이었죠. 이 투자금은 항상 현재에 지출하는 현재 가치잖아요. 근데 수익은 항상 투자 후 일정에 지나다 보니까 미래 가치죠. 근데 이게 미래 가치가 이게 시점이 부딪혀서 비교가 안 되니까 이걸 이제 현재 가치로 바꿔가지고 시점을 일시켜서 투자하는 게 이거였죠. 할인임금 수지분석법. 근데 비할인 기법은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고, 그냥 이 유입은 항상 미래 가치지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지 않고요. 그냥 현재 내가 투자하는 금액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비교해가지고 수익이 투자 금액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그냥 흑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수지를 할인하는 과정이 없어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과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단순히 그냥 예상되는 수익, 미래 가치하고 지금 현재 지출하는 투자 금액,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거죠. 그 화폐의 시점을 일시키는 과정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방법들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비할인 기법들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앞에 할인임금 수수법보다 훨씬 뒤처지는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여기 있는 방법들은 잘 사용을 안 해요. 소규모 투자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데만 활용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네 가지가 있죠. 할인임금 수준분석이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법이니까, 할인임금 수준분석이 시험에 안 나오는 적은 없다요. 오케이?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는 꼭 출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비하는 기법도요, 지금은 거의 그냥 두 문제 정도를 출제합니다. 여기서 비율분석에서는 반드시 한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림시험에서 한 개. 요 해수경합법이나 회계적인 경합법은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투자 결정 기준만 알면 되고요. 요 비율분석법하고 어림시험법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어림시험법. 말 그대로 어림잡아 시험을 해보고 투자한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시험을 하고 투자한다는 말이 뭐냐? 주목구구식으로 대충 계산해보고 투자비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확도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어림시험법은 주로 소규모 투자를 분석할 때만 사용하는 방법이 어림시험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할인임금 수지분석을 적용하기 전에 예비적 투자분석 기법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미리 이제 할인임금 수지분석을 적용하기 전에 예비적 기법으로도 활용하지만 잘 사용은 안 합니다. 근데도 요즘은 이 두 문제씩을 권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를 안 하면 안 돼요. 제목부터 외우셔야 된다. 어림시험법,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용법, 비율분석법, 비하는 기법이니까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어림시험법,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용법, 비율분석 이렇게 딱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이제 어림시험법도 성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는데, 성수법은 이 성수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수의 크기가 큰지 적은지를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는데, 이 성수라는 게 뭐냐? 성수는 몇 배가 되느냐? 배수를 성수라고 한다. 배수. 그러니까 성수는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 정도가 되느냐? 요 배수, 몇 배 정도가 되느냐? 요 배수를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는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가 되느냐?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냐? 이게 성수예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냐? 이 배수를 성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투자 금액이 10억이다? 10억인데, 1년에 예상되는 수익이 1억이 예상됩니다. 그럼 투자 금액은 수익의 몇 배지? 10배. 10배가 되겠고, 역시 투자 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1년에 예상되는 수익이 5억이 예상됩니다. 그럼 투자 금액은 수익의 몇 배? 2배. 근데 요 10배, 2배, 이게 배수죠. 그죠? 이 배수를 뭐라 한다고? 이걸 성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수. 그래서 이 성수의 크기를 가지고 성수가 큰지 적은지를 가지고 투자비를 선택하는데, 클수록 좋겠어? 적을수록 좋겠어? 작을수록 좋습니다. 성수가 작아야 돼. 성수가 작을수록 성수는 작을수록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그 자본 회수기간이 짧게 소요되기 때문에 양호한 투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봐봐라. 내가 투자한 자본이 지금 10억이죠. 10억 투자했잖아. 그지? 투자 자본이 10억입니다. 근데 1년에 1억씩 수익이 예상돼. 그러니까 성수가 10이 나왔죠? 그럼 성수가 10이면 자본 회수기간이 10년 걸리는 뜻이야. 그죠? 1년에 1억씩 10년을 해서야 10억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성수가 2가 나오면 1년에 5억 수익이 나면 5억씩 2년이면 10억을, 투자한 자본을 10억을 다 회수하죠? 자본 회수기간이 2년 걸리잖아요. 이 성수 자체가 뭘 뜻하냐? 자본 회수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본 회수기간을 뜻하는데,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짧아야 좋은 거죠. 그죠? 그래 빠르게 자본을 회수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수가 작으면 자본 시간이 짧다라고 보고 투자를 선택하는 게 성수법이고요. 왜? 수익률법은 수익이 몇 퍼센트냐, 비율이니까 이거는 수익이 몇 퍼센트가 된다. 이제 비율을 따서 투자율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투자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인가, 이 비율을 따진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 그게 비율이니까 이게 수익률이잖아. 그제? 수익률.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했지. 지난주에 우리 수익률 했잖아요.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익률이고, 그게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가지가 있었죠. 다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수익이,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요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몇 %를 차지하느냐. 비율이니까 이거는 100분위로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죠. 곱하기 100을 해줘야 비율이 계산되는 거잖아. 그죠? 수익이 투자금액의 몇 %냐. 수익이 투자금에서 몇 %를 차지하나. 요 비율을 수익률을 하는데, 수익률은 당연히 클수록 좋겠죠. 수익률이 높아야만, 빨리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수익률하고 성수를 한번 비교해보면, 분모하고 분자가 뒤바뀌어 있죠. 분모 분자가 뒤바뀐 거 아까 뭐라 그러대요? 역수. 그럼 이제 성수하고 수익률이 역수가 되겠죠. 역수는 이제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는 거니까, 한 개가 크면 하나는 당연히 적어지게 돼 있어요. 역수는. 그죠? 해당 수가 크면 역수는 적어지죠. 그러니까 성수가 작을수록 양호하다 그랬죠? 그럼 성수가 작아지면 수익률은 당연히 높게 산출되는 겁니다. 아니, 수익률은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성수가 작을수록 자본시장이 작기 때문에 성수가 작으면 수익률은 당연히 높게 산출돼. 그럼 수익률은 높을수록 양호한 투자해야 되겠죠. 자, 성수를 가지고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보자 말이야. 성수가 10이 나왔을 때, 성수가 10일 때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봐요. 그럼 10의 역수는 뭐지?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 그죠? 그럼 10분의 1은 소수점은 얼마야? 0.1이죠. 근데 이게 비율로 환산하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비율이 나오잖아, 그지? 이게 몇 프로? 10%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0.1에 100을 곱하니까. 그래서 성수가 10일 때 수익률은 몇 프로? 10%다, 이 말이야, 10%. 근데 성수가 2가 나왔다. 그럼 수익률을 계산하면 2의 역수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은 소수점은 얼마? 0.5. 그럼 이게 비율로 계산을 하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비율이 나오니까 비율이 몇 프로? 50%가 되는 거죠. 그 성수가 2가 나오면 수익률은 몇 프로? 50%. 성수가 2로 아주 적어지니까 성수가 적어질수록 수익률은 50%로 굉장히 높게 산출이 돼. 근데 성수가 10으로 커지니까 수익률이 10% 훨씬 적어져 버리죠. 그죠? 성수하고 수익률이 분모 분자가 뒤바뀌어 있는 역수니까 한 개가 크면 하나는 적고요. 당연히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성수가 작으니까 지금 수익률은 50% 높게 나타났죠. 1년에 수익이 50% 예상되면 50%씩 2년만 하면 투자자본을 100% 다 회수하겠죠? 그럼 자본 회수가 2년 걸리는 거지. 1년에 수익이 10% 예상돼. 10% 예상되면 10%씩 10년을 회수해야 투자자본을 100% 다 회수하겠죠? 10% 하면 몇 년 걸려? 10년 걸려. 이건 하지 말고 왜? 10년 걸리잖아요. 그제? 그제? 그러니까 자본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은데 성수가 작으면 수익률은 높게 나타나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자본 회수기간이 짧아서 양호하겠죠. 그래서 성수는 작을수록 양호하지만 수익률은 높게 나타날수록 클수록 이게 양호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수법하고 수익률법 두 가지를 합쳐서 의림셈법이라는데요. 이제 의림셈법은 여러 개의 성수와 여러 개의 수익률을 계산해 놓고 성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자본회수는 짧다라고 보고 양호한 투자로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의림셈법이에요. 근데 그 의림셈법에서 이제 사용되는 성수가 4개가 있고 수익률이 3종류가 있어요. 7개 비율이 나옵니다. 그거 다 하고 싶으면 머리 지냐니까 지울 필요 없다. 이거 그대로 두고요. 쉬었다 합시다. 그냥 두고.